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지하셨던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간에 이제는 선거의 기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부가 나라를 여러 가지로 안정시키길 바라야 하고요. 또 정책의 방향을 잘 지켜보면서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급등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폭등은 없다 라고 하고요. 이런 전망이 막 엇갈리는 가운데 다시 영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등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향 안정화를 원하십니까? 입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이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파이낸셜 뉴스가 KB 국민은행 부동산 데이터를 자료로 역대 정권이 집권 초기 6개월의 집값 변동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정권 출범 6개월간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초기 6개월간 집값 흐름이 정권 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6개월 동안 오르면 5년 내내 오르고 6개월 동안 내리면 5년 내내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집값 방향은 이제부터 6개월간의 추이가 앞으로의 집값 방향을 결정한다, 이거죠. 각 정권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집값이 폭등했었던 노무현 정부는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출범 직후부터 아파트값이 들썩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3억에서 4억 수준이었다가 임기 말 2007년 말에는 8억 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을 만큼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70에서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는 100% 이상 상승한 단지도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약 50% 정도 올랐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상 그래프를 보니까 정권 초기 6개월 동안은 전국이 5.89%, 서울은 6.71%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한강 남쪽은 더 많이 뛰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 13.79, 강동구 15.88, 송파구가 12.77 등 정권 초기 6개월 동안 강남 집값은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6개월 동안 급등함에 따라서 규제가 더 강화됐는데요. 그때 주요 정책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을 해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고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이 됐죠.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12곳의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공급에 더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발표된 곳이 성남의 판교, 화성의 동탄 1, 2신도시, 김포의 한강신도시, 파주의 운정, 그리고 수원과 용인 쪽의 광교신도시, 그리고 양주의 양주신도시, 송파, 성남, 하남 이 세 곳이 합쳐진 위례신도시, 그리고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요즘 고덕국제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가 그때 발표된 지역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과 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이렇게 1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와 공급을 다 해봤지만 결국 뭡니까? 수도권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권 5년 동안 서울은 평균 56% 상승했고 송파구의 경우는 82% 평균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정권이 보수 강세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려서 편차를 더 키웠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1가구 2주택 이상의 과세가 결국은 강남 집값을 더 끌어올려서 지금은 그 똘똘한 한 채의 개념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강남 아파트를 안전자산, 금,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1가구 2주택 과세로 인해서 주택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풍선 효과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 바로 이 현상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정작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고 대출의 양이 많아야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저는 부동산발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다음 정부 2008년부터 2013년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체크해보면 초기 6개월은 가격 상승세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계속됐지만 강남권의 경우는 약보합이거나 하락세를 유지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국 아파트 값은 3% 정도 올랐고요. 서울도 5.05, 수도권도 4.68%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내렸죠. 강남구가 0.15% 약간 상승했고 강동구가 마이너스 1.24%, 서초구가 0.26%, 송파구가 마이너스 1.5%
0.53% 정도 이런 식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이유가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 시대 흐름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되었죠. 그래서 한국도 경기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실질 소득도 줄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갑자기 얼어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식었던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 보합세였는데 그때 정책을 보면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의 규제를 또 다시 풀어주는 완화 정책을 폈지만 어려워진 이 부동산 시장을 이기는 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완화하고요. 또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고 LTV, DTI 등 대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도 일부 하면서 해제가 된 곳도 있었죠. 자, 그리고 공급 역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4대 신도시 하남, 미사, 고양, 지축, 위례, 과천 등에서 공공분양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확대해주고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을 썼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니까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규제하면 더 오르고 규제를 풀어주면 내렸습니다. 단순히 규제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상황과 맞물려 집값이 오르고 내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기를 다 못 채운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6개월 동안 집값 변동률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0.17, 서울은 0.97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했었는데,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다시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지역 상승률을 보니까 서울이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 수도권은 한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15%에서 30% 정도, 특히 부산, 대구, 세종 쪽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섰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문재인 정부 초기 6개월을 보니까 전국이 0.93% 올랐고 서울은 3.40%, 강남구는 3.39% 정도 올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고강도 규제 카드를 썼죠. 집권 기간 동안 27차례 대책을 막 쏟아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강북과 강남 모두가 다 올랐고 지방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폭등했었습니다. 자, 이때 나왔던 말이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다 였고요.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내 평생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자조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 6개월은 하락, 약보합세였다가 여러 가지 특례론을 내놓으면서 서울은 강보합의 반등세가 있었고 지방은 계속 하락하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막판에 서울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묶어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남의 집값은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초기 6개월 기간의 집값 추이가 결국 향후 5년 동안의 집값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규제를 하면 오르고 규제를 풀면 내렸는데 이 논리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르면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하면 더 오릅니다. 내리면 규제를 풀었는데 규제를 풀면 더 내려갑니다. 자, 이번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의 초기 방향은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세금으로 집값 잡아봤자 결국 그 세금이 전월세 세입자분들에게 전가되고 집값은 더 오른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가구 2주택의 과세가 결국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과세를 한다고 해서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 변화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으로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지난 2021년, 22년에 영끌하신 분들 중에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끌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높은 곳만 보지 마시고요. 눈높이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비싼 아파트를 대출을 잔뜩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느냐, 이것보다
같은 값이면 입지가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렴하지만 차후에 가치가 올라갈 그런 곳이 어딘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그동안 선거 전에 관심이 확 쏠렸다가 이제 다시 부동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리면서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나, 막차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차일지 모르니까 빨리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올라타면 버블의 끝자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가 공사비는 더 오르는데 금리는 내렸으니까 다시 또 급등할 거 아닌가? 그래서 영영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의 정리를 제가 한 방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쉬워지고 가계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소비가 살아날지 아니면 빚만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전 같은 경제 활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나면 반대로 소비는 더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집값 오르는 것은 전제하지 않고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전보다 소득은 늘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줄었죠.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빚만 늘려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4년부터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 성향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6월 1일 어제 발간을 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어났으나 이에 비례해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은 2014년 73.6%에서 10년이 지난 24년엔 70.3%로 3.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60대의 평균 소비 성향이 69.3%에서 62.4%로 아주 대폭 하락폭이 가장 컸죠. 지금 60대가 10년 전에는 50대였습니다. 60대가 지출을 이 정도로 줄였다는 것은 주택구입 이자나 각종 필수 생활비인 전기세나 기타 공공요금이 올랐고요. 세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쓸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의 50대, 60대의 부동산 소유 패턴을 보면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집을 팔고 집의 규모나 가격을 다운사우징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집은 더 오르니까 팔면 손해다 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집을 안 팔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주택연금 가입이죠. 자, 두 번째, 서울 집은 더 오른다 라는 신념. 1가구 2주택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를 안 팔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안 팔고 보유하면서 대신 주거비가 좀 더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많이들 이사를 갔죠. 뭐 고향으로 간다든지 다른 공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었지만 최근엔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을 떠난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로 이사를 간 분들이 76%였고 주로 김포, 검단, 하남시, 남양주 이와 같은 신도시들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도 서울 집을 안 파는 이유는 한마디로 에셋 파킹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에셋 파킹이 뭡니까? 에셋 파킹이란 에셋, 자산과 파킹, 주차 이 합쳐진 신조어죠. 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가치가 있는 주거상품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가능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에셋 파킹입니다.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채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은 값이 좀 더 올랐고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더 내려가기보다는 보합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줬을 때 지금 비싸더라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건데요. 이 상황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의 고급화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하락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시멘트 값이나 철근 값이 내려도 공사비는 내려가진 않습니다. 철근 값을 보면 2018년 19년부터 22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 120만 원까지 올랐다가 23년 말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또 재고가 누적이 쌓이면서 그 영향으로 24년 12월 기준에 철근 가격은 거의 반값, 톤당 67만 원까지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공사비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철근값 등 자재값이 올라서 분양가 비싸다 이런 말 쑥 들어갔죠. 자, 아무튼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하고, 두 번째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기 침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2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는 1.5%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석 달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절반 정도 확 낮춰 잡았는데, 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25년 1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0.2%로 성장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발표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했고,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니까 트럼프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은 대미 수출이 100억 달러로 한 8.1% 정도 줄었습니다. 대중 수출도 104억 달러로 8.4%나 확연히 줄었습니다. 물건은 안 팔리고 소비는 줄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들 수출도 부진해졌죠. 이렇게 저성장의 시기에 또 다른 더 큰 위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 오르고, 분양가 오르니까 전체적인 집값은 오를 것인데, 또 그 반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의 축소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이 비싼 아파트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따라주질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자리 손실의 추정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경제연구원과 무역협회의 분석을 기반으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이겁니다. 한국개발원에서는 1억 달러 수출 감소 시에 대략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라고 밝혔으니까 이걸 평균 1200명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미 수출의 규모가 1170억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후에 갑자기 8% 정도 수출 감소가 있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략 94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자, 1억 달러당 12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면 일자리는 앞으로 11만 28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관세 압력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게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감소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정말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수출이 감소하죠. 고용이 위축되죠. 소득 감소는 수요를 또 위축시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정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 순서 계속 반복돼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인데요. 앞날이 불안해지면 집 구매를 미루거나 투자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하락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포항, 창원 이 지역 수출 산업 중심지입니다. 대외 변수,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와 미중 무역 갈등 이 충격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고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은 비교적 작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낮죠. 서울이 내수 기반 서비스, IT 산업 중심이라서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용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도 하락은 하되 하락폭은 좀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로 트럼프 관세발 일자리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를 제가 표시해 봤는데요. 이 도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폭등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이냐 갈림길에 딱 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쿄의 부동산 버블 붕괴 시 빚 없는 사람만 살아남았고 빚 많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경제 지식과 경제 이론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 진작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금리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왔는데 그 방법이 나름 잘 먹혔었죠. 이제는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실효성이 없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초고령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기존 경제 이론을 뒤집는 충격적인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인구가 다시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소비의 추세적 둔화가 가계부채 문제나 소득 양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10년간 한국경제 소비 둔화 원인을 인구 문제로 지목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이 3.6%였는데 이것에 비해서 2013년과 24년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이 2.0%였고요. 결과적으로 연평균 1.6%포인트 낮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절반 0.8%포인트가 인구 구조 변화에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결국 소득 여건의 변화가 생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균 소비 성향의 변화로 소비 침체에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인구수 감소와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 투입이 감소가 됐고요.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연 0.6%포인트 둔화됐다. 그리고 평균 소비 성향 측면에서도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대, 고령층 중심의 연령 분포 변화로 인해서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를 0.2%포인트 둔화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지금 50세 이상의 인구를 보면 동년배 분들이 한 9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0세를 보면 70만 명대고요. 절반이 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령층인 75세를 보면 60만 명이고요. 5세 정도의 나이는 30만 명대입니다. 이 자료가 2년 전 인구 통계 자료니까 여기서 2년 정도를 빼서 생각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구 감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 30년 앞으로 5년까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민간 소비 둔화폭이 연평균 1.0%포인트까지 크게 하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25년부터 2030년 지금부터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나아진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를 사는 여러분들의 그 집을 향후 10년, 15년 뒤에는 다시 사줄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내 집 마련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2일 한국은행 주최 2025 BOK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영국 중앙은행의 한 연구원이 매우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분의 발표는 정말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의 발표를 보면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소비를 촉진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었죠. 지난 코로나 때 그 팬데믹 때도 초저금리 정책으로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중앙은행 연구원의 분석한 내용은 장기적인 금리 하락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저축 유인을 높여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초고령화로 인해서 은퇴 후에도 더 길게 생존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하게 된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노후 관리를 위해 저축을 늘리지는 못해도 지출을 줄이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 유럽 등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이 먼저 겪은 경제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이 인구 소멸 국가이기 때문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중앙은행의 연구원의 워딩을 그대로 리딩해드리면 금리 하락 시 은퇴 준비자들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이 현상은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소비를 더 아끼는 이유
뭐겠습니까? 고령층은 예금이자가 줄어들면요,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살아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저축을 해서 이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저축금리가 지금 내려가서 모두가 2% 이내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럼 예금금리가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걸 좀 정리하자면, 금리가 내려가면 젊은 층분들은 소비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고령층 분들에게는 반대로 전략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을 구매할 때 은행과 공동구매를 합니다. 은행과 공동구매를 통해서 개인은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은행은 이자를 챙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은행은 대출의 퍼센테이지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출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서민들 주거 안정의 목적이라는 그 명분 아래 결국 집값을 부추기는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대부분이 은행의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도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 상환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집값 상승만 기대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소비 지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인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경기 부양책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안이 있다고 한들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집값의 안정으로 주거비용이 절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 양육과 교육에 좀 더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역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꿈꾸는 것조차 사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청년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 고생, 아이들 고생이다 라는 생각에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젊은 30대 분들, 20대 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의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와 집값 폭등을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전엔 은퇴를 할 때면 서울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으로 옮겨서 좀 더 넉넉한 삶을 살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수도권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역시 서울 아파트는 더 오르기 때문에 저축하는 효과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서울 아파트 불패의 심리가 가라앉기 전에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빚만 더 늘어나게 되고요. 노후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도 소비보다는 저축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진다 이겁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지금 너무 급등하는 부동산에 여러분 올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지에 따라서 영영 그 가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한때 수도권 광해급행철도 GTX A, B, C, D 노선이 예정된 지역이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호재를 등에 업고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걸쳐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최저금리, GTX 교통 개선, 또 부동산 불패의 신념으로 2018년부터 갑자기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뛰었습니다. 집값이 뛰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마구 올라 한때는 지금 분양받는 게 가장 싸다라고 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 열기가 아주 뜨거웠었죠. 이런 식으로 올랐던 지역의 집값들이 정작 GTX 개통 후에 다시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가에 사셨던 분들이 가격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GTX A 노선 제일 끝에 파주 운정역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파주 운정역 지역에 파주 운정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이게 2024년 11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정역이 개통 전이라서 파주 운정역 표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이 아파트 가격 7억 7천만 원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2025년 2월 상황이니까 파주 운정중앙역이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7억 4천만 원으로 내려왔죠. 자, 5월달 상황을 보면 7억 2천만 원으로 평균가가 나와 있죠. 이만큼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GTX A 노선의 파주 운정중앙역 반대쪽인 경기 남부 지역의 가장 젊은 도시
동탄 지역을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이 아파트가 동탄에서는 교통적인 측면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전용 102제곱미터, 그러니까 41평이 올해 4월 10일 1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5월 20일에는 19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전인 24년 2월, 그때는 같은 면적이 22억 원에 거래됐다가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21억 원에 거래가 됐었죠. 대략 10% 정도 지금 하락한 겁니다. 다만 추이를 보면 이 아파트는 최근 다시 오르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를 체크해보면 역시 작년 8월에 16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 25년 4월에 15억 500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5월 들어서 16억에 거래가 되고 있죠. 아직 전고점은 뚫지 않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위치에서 GTX 개통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그 시세가 조정을 지금 거쳤다가, 자, 경기 남부는 다시 오름세로 살짝 돌아섰고 북부 지역은 계속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주 운정 중앙역에서는 서울역까지 20분대면 들어옵니다. 동탄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도 역시 20분이면 충분히 들어오죠. A 노선 말고도 다른 노선의 집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GTX B 노선, 서울 삼성역에서 인천 송도까지 예정된 그 라인인데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예외는 아닙니다. GTX B노선 정착역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인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3 1블럭,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2021년 그때 집값이 막 미쳐서 돌아갈 때 13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바로 1년 뒤 22년엔 7억 6천만 원까지 아주 폭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4년 9월에 다시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지난달에는 9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1억 원 가까이 또 하락했다가 다시 5월 들어서 10억으로 올라섰습니다. 집값이 거래되는 가격 추이를 보면 경제 상황과는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심리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송도 중심부 말고 외곽 지역의 경우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보면 이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가 있죠. 이제 지어진 지 8년차 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뭐 살기 좋습니다. 가격 변화를 보면 지상파 아침 드라마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총 27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래량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기도 참 좋은 아파트인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19년 기준의 거래가가 4억 초중반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7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21년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억 5천으로 뛰었다가 23년엔 이게 6억으로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25년 지금 올해 들어서는 6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한 5년 전 가격으로 복귀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무관하게 달려들어서 사다 보니까 최고가에서 더 오른다 라고 베팅을 했다가 결국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최고가에 사든 아니면 최고가보다 돈을 더 주고 사든 전부 이게 내 돈으로 산 분들이라면 경기가 얼어붙든 말든 집값이 하락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겠죠. 그냥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과도한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경매로 다 넘어가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GTX C노선의 아파트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역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을 거쳐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까지 가는 그 긴 노선입니다. GTX C 노선에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새 아파트를 정말 많이 짓고 있고요. 남부 쪽 역시 아파트 값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그랑시티 자이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지어진 지 한 6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역시 GTX 노선 따라 올랐다가 내렸는데 사실 이 아파트는 상록수역에서는 좀 거리가 대략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지만 호재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랑시티자이 2차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3월에 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5월 들어서 같은 평수가 6억 5천만 원에 6억 7천5백만 원에 이렇게 두 번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한 10% 정도 작년보다도 하락을 했죠. 이 아파트가 2021년엔 분양권 거래가 6억 초중반에 거래가 됐었죠. 결과적으로 오른 게 거의 없다 이겁니다. GTX 호재도 결국 오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오늘 영상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호재에 따라서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일이 있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재로 바람잡았을 때만큼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호재 따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끓는 물은 없지 않습니까? 끓다 보면 결국 물이 없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는 이치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련 주식들이 마구마구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랐었는데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 이후 주가 모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결과가 나오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는 거죠. 한때 광풍이 불 정도였던 GTX-B, C 노선 모두가 정차하는 서울 청량리 그 일대도 최근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레미안 크래시티 전용 121제곱미터가 21년 최고가가 1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가는 16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분명한 것은 GTX로 교통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만 집값은 그렇게 마냥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이 뭐냐면 GTX B 노선 2030년이고요. C노선은 2028년 개통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가 생기면서 민간 사업자 유치가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도 못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계획부터 완공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시세가 뛸 때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 오른다고 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설레고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게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GTX는 지하철과 좀 달라서 정차역 간의 거리가 좀 먼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급행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개발 상황의 속도도 다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GTX역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아파트와의 거리 또 시세 주변 인프라 등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다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조이는 7월 전에 빨리 사자, 7월 전에 계약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과 또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또 아파트 값이 오른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